벌써 상위 1% 부자시라고. 아니 잠깐 거기 오해가 있습니다. 상위 아, 1% 그래요? 부자가 아니라 상위 1% 소득. 그게 무슨 차이예요? 상위 1%는 네. 이제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이 네. 몇 퍼센트들에 들었냐에 이 의미인 거고, 이제 저는 상위 1% 월소득. 월소득으로는 1%다? 네, 월소득으로 1% 안에 들었고, 이제 자산으로는 제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얘기한 적이 없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그거는 이제 시청자들의 이제 각자의 생각이 달린. 네. 그 1% 몰고 가지 마시고. 근데 진짜 궁금해서 1%를 네. 결국 뭘로 다 보신 거예요? 상위 1%가 제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연봉이 한 2억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연봉 2억, 그러니까 1억이 직장인에서 이제 상위 한 4% 정도 되고요. 네네네. 이제 1%가 한 2억 정도 넘으면 1%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치나 이런 걸 말하기는 좀 부끄럽고, 그렇죠. 저보다 훨씬 많이 버는 분들, 그리고 저보다 자산 많은 분들 여기 바로 옆자리에 계신데, 그래서 저는 그냥 상위 1% 정도 소득 안에 들고 있다. 훨씬 안에 들고 계시겠네요. 아닙니다. 그냥 그 정도는 얘기하는 게 그래도 예의인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죠. 이제 재테크 또 유튜브고, 네. 저도 다른 분들한테 이제 소득이라든가 투자 네. 수익률 막 여쭤보고 하는데, 너무 감추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네. 예전에 직장 생활도 하셨다면서요? 전 몰랐어요. 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인턴십을 3번 했었고요. KT, 그다음에 롯데, 외국회사에 3번 하고, 그다음에 계약직 1년 정도 외국계 회사에서 하고, 그다음에 정규직 회사 생활 외국계 홍보회사에서, 그렇게 다 합치면 한 2년 반 정도 될까요? 그 홍보회사 이전에는 그럼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홍보회사 이전에 이제 인턴십으로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잠깐 일도 해보고, 그다음에 KT에서도 이제 KT에서 무슨 일 하셨어요? KT에서 이제 IT 이제 교육 진짜로? 인턴십이었으니까요. 네, 교육 짧게 해보고. 되게 다양하게 하셨네요. 네, 다양한 이제 뭔가 직무좀 경험도 갖고 싶고, 무엇보다 좀 직장 생활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워낙 딱 하고 싶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오래 한다기보다 직장에 들어가서 회사 생활의 그 경험하고 싶은 거 하나, 그 다음에 어쨌든 저도 뭔가 제 일을 하기 전에 뭔가 제가 좋은 회사에 취업했다라는 그런 레퍼런스도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여러 군데,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직장 생활로 여러 군데 하려면 시간이 오래 좀 필요하니까 그렇게 인턴십도 하고 계약직도 하고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이제 교육 컨설팅 회사를 창업하면서 작가의 생활, 이제 강사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교육 컨설팅 회사를 창업하셨었어요? 사업자 등록증 법인 사업장이 있었으니까 창업은 했었던 거죠. 잘 되진 않았지만. 그럼 거기에서 그 네. 법인에서 했던 일은 뭐예요? 그 법인에서 했던 거는 이제 주로 이제 제가 강사 활동 나가는 것들 포함해서 뭐 취업 캠프라든가 무슨 스쿨이라든가 이런 것들 만들어서 이제 많은, 주로 그때는 대상이 대학생분들 많았었고, 특강은 이제 삼성이라든가 이런 기업체 가서 강연들 하고 했었죠. 강연을 하는 게 주 업무셨구나, 그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첫 책을 31살에 이제 냈었는데, 작가와 강사 활동 어차피 이걸 병행한 건데, 디피님도 아시겠지만 책을 내서 돈을 번다라는 게 사실상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지금까지 총 9권 책을 냈고, 유튜버가 되기 전에 한 5, 6권 책을 냈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자기개발 분야에서 그래도 만약에 뭐 상위 몇 %라는 게 있다면 상위 5% 안에는 드는 작가예요. 유튜브 하기 전에도요? 네. 진짜로? 네. 근데 제가 확실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상위 5% 안에 들어도 먹고 사는 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작가 책만으로 한다면. 진짜? 대신 작가가 되면 이제 강연료가 좀 올라가죠. 그러니까 보통 작가분들이 작가 위에 활동해서 돈을 벌죠. 작가로서는 책 인쇄라는 건 많이 터졌을 때는 진짜 큰 돈을 벌지만, 이 책이 이제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면 강연을 요청하잖아요. 그다음에 방송국에 나가기도 하고, 또 다른 기타 등등이 생기면서 책은 약간 다른 소득을 이끌어내는 수단? 네, 그 자체로 돈을 버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첫 번째 책은 주제가 뭐였어요? 첫 번째 책이 날개가 없다, 그래서 뛰는 거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라고 지방대학교 나왔거든요. 대한민국이 사실 지금은 좀 시대가 좀 더 나아져서 괜찮지만, 지금도 사실 여전히 학벌이라는 거는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13년 전에는 얼마나 더 중요했겠어요. 그래서 저희 책의 부제가 학벌이 없다, 그래서 뛰는 거다. 인맥이 없다, 그래서 뛰는 거다. 돈이 없다, 그래서 뛰는 거다. 그래서 약간 그 날개라는 거는 뭔가 학벌이든 인맥이든 돈이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게 없다라는 걸 이제 의미하는. 그럼 약간 자기계발서 같은 거였네요? 그렇죠. 전국에 있는 수많은 지방 대학생들에게 이제 너도 할 수 있다. 우리 할 수 있다. 근데 31살에 자기계발서를 쓰는 게 좀 일반적인 일이에요? 저 잘 몰라서. 쉽지 않죠. 이제 그 당시에도
되게 빨리 내는 편이었고 그게 근데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26살 후반에 정신 차리고 30살에 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그럼 이제 한 4년 동안 정말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서 대학교를 졸업할 때 스펙이 학교 빼고는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42살인데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 더 많이 만났을 거잖아요. 저만큼 스펙이 이제 다양한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제가 졸업할 때 학점 4.5 만점에 3.8 정도, 그다음에 공모전 한 17개 상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인턴십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3번 했었고, 계약직 1번 했었고, 해외 봉사활동도 네팔, 우즈베키스탄, 몽골, 중국 한 3-4번 갔다 왔었고, 그다음에 봉사활동은 한 600시간 정도 했었고, 자격증도 한 20개 정도 가까이 되는 자격증 취득했었고, 대외 활동 이제 수십 개 하고, 졸업할 때는 대한민국 인재상이라는 대통령상도 받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대학생 치고는 되게 다양한 경험과 레퍼런스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 대통령상 받고 좋은 회사 취업한 걸 가지고 이제 많은 청년들, 특히나 학벌이 조금 부족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냈던 게 첫 번째 책. 그 첫 번째 책의 이야기를 주제로 몇 년 전에 이제 신사임당 채널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여기 그 사이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네요. 네, 굉장히 기분이 저는 묘합니다. 그럼 그렇게 그 강연 작가 생활을 하다가 유튜브를 하시게 된 계기는 뭐예요? 디피님 저 뵌지 좀 됐잖아요. 그죠. 자, 확실하게 디피님한테 여쭤봤을 때 답이 나올 거 아는 거는 제가 열심히 사나요, 안 사나요? 엄청 열심히 사시죠. 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손꼽히게. 네, 저 딴 거는 굉장히 부족한데 정말 열심히 하나만큼은 자신 있게 살거든요. 30살에 이제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31세 정리하고 책 내고 강의 활동할 때도 똑같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 6년을. 근데 제가 경제적 자유에 더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열심히 살았으면. 그렇죠.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의 인쇄를 하는 게, 그 다음에 또 책을 냈을 때 또 강연이 이어지는 게 뭐 늘 그렇게 많이 있을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점차 책을 안 보고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성인들의 연평균 독서량이 책 10권이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10권이 안 되죠. 그리고 작가의 인쇄를 하는 건 보통 한 10% 정도거든요. 책도 안 봐. 작가 인쇄는 10%예요. 그리고 책이 나왔을 때 보통 팔리는 권수가 평균 한 2,000권 정도예요. 그러면 이미 이 시장은 물론 여기서 책을 내서 대박 터진 100만 부, 뭐 30만 팔리면 1년에 몇 억씩, 몇십억씩 버는 분 있죠. 근데 그 예외를 가지고 와서 이게 일반화를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구조로 가다가는 내가 앞으로 먹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음 책을 내는 게 불가능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시대가 사실 텍스트에서 이미지의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영상이 유튜브로 왔잖아요. 네.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사실 그 콘텐츠를 소비하는 게 책밖에 없었던 거는 딴 콘텐츠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시대 때 이제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이 지금 사실 책을 안 보는 거지 콘텐츠를 안 소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이미지와 영상을 보고 있거든. 그러면 저는 작가라면 작가도 그 시대에 맞게끔 콘텐츠를 전달하는 매체를 바꿔야 한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죠. 사실 근데 이 정도로 대박 날 줄은 절대 생각조차 해본 적 없어요. 저는 잘 되면 한 30만 되지 않을까. 근데 경제적 자유가 그 이유 중 하나셨는데, 맞아요. 시작하실 때는 유튜브로 돈을 번다는 개념이 그렇게 막 지금처럼 있지는 않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있진 않았는데 제가 다른 분들과 시작이 좀 좋았던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꼭 많은 분들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 하나는 어떤 분야든 상관없는데 반드시 뭐 요식업이든 뭐 유튜브든 작가든 아니면 투자든 그 분야의 탑 티어에 계신 분들을 몇 명 만나고 시작을 하는 거는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2018년 10월 29일에 이제 첫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그때 제가 했던 게 뭐였냐면 유튜브 젊은 부자들이라는 제가 책을 낸 게 있어요. 그 책을 쓰면서 유튜브 탑 크리에이터 분들 23명 정도를 인터뷰를 했어요. 그렇죠. 그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카메라가 찍히고 있으면 우리가 뭐 정말 정확한 수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짜 핵심 정보들을 공개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때 23명 뭐 영화 유튜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테크 유튜버도 있었고 자기개발, ASMR 다양하게 있었거든요. 그분도 직접 만나면서 유튜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썸네일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기획은 어떻게 해야 되고, 카메라는 뭘 써야 되고, 심지어 더 가장 중요한 유튜브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날것의 데이터를 심지어 그때 유튜브 스튜디오 앱 뭔지 아시잖아요. 그거는 그냥 우리 은행 계좌랑 똑같잖아요. 맞아요. 속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거 직접 보면서
유튜버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번다고? 아, 그 당시에도? 네, 그 당시에도 제가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편집자 딱 한 분 계셨는데 한 달에 한 7천만 원 버셨어요. 와. 2018년에. 지금 생각해도 많이 버셨네. 엄청 많이 벌었죠. 왜냐면 편집자 한 명밖에 없다는 거는 뭐 딴 거 차 떼고 포 떼고 해도 뭐 6천 정도는 남는다는 거예요. 1년이면 얼마예요, 그게? 7억, 연봉 7억인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집에 이제 가는 길에 제가 아까 열심히 살았다고 했잖아요. 사실 좀 화가 났어요. 아니 나도 이분들과 똑같이 열심히 사는데 왜 내 노력은 세상의 가치를 돈으로 그 정도 환산을 받지 못할까, 보상을 받지 못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그때 깨달았던 거죠. 아, 시대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내가 작가라는 직업으로서 계속해서 왜 부자가 못하지? 왜 경제적 자유를 얻지 못하지? 왜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하지라고 탓하는 거는 굉장히 무의미한 질문일 수 있겠구나. 여기는 돈을 벌기에는 이미 좀 시대가 지났다. 여기가 지금 유튜브라는 세상이 훨씬 더 똑같은 노력으로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성취를 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걸 좀 알았던 거죠. 그걸 받아들이고 나서는 유튜브를 원래 그때 할 때는 사실 유튜브 젊은 부자들이란 책을 내기 위해서 경험을 해야지 질문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 그래서 했는 부분도 있었는데 제대로 해야 되겠다. 여기 내 노력을 제대로만 갈아 넣으면 아직까지만 그때만 해도 사실 막 유튜브에 공급이 엄청 많은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지금보다는 좀 덜할 때라서. 그래서 유튜브에 올인했습니다. 근데 그 유튜브에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영화도 있고 ASMR도 있고 주제가 다양한데 왜 인터뷰로 시작하신 거예요? 인터뷰를 시작한 이유는 뭐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당시 지금은 인터뷰 채널이 엄청 많지만 당시에는 한 5손가락 꼽혔던 것 인터뷰 같아요. 채널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인터뷰로 채널이 커진다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첫 번째는 일단 제가 서울의 고시원에 처음 이제 올라와서 일단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살았던 데가 고시원이었거든요. 30살에 이제 고시원 살면서 뭔가 어쨌든 대구 제가 촌놈인데 서울 올라왔으면 뭐 그냥 편안한 삶을 위해서 올라왔겠어요. 성공, 성취, 내 꿈을 이루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뭐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 주변에 좋은 인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러면 내가 인맥은 없지만 내가 성공은 하고 싶은데 그럼 내가 지금 그 루트, 길을 모르는 거니까 성공한 사람을 만나서 그 루트를 물어보자. 그래서 막 그분들한테 메일이랑 편지를 보냈죠. 그래서 그때 30살 때부터 저는 인터뷰라는 걸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일 처음에는 이제 성공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청년의 꿈, 막 이런 컨셉이었고, 그 다음에 한 몇 년 동안 만나다 보니까 뭔가 이게 콘텐츠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인터뷰로 책을 한 3-4권 냈었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다가 제가 유튜브를 만난 거잖아요. 어떤 콘텐츠 할까 막 고민하다가 시청자분도 막 그런 고민하실 거예요. 난 유튜브 한다면 어떤 콘텐츠 해야 될까? 절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잘하거나 좋아하는 거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튜브라는 게 지금 디피인드 영상 많이 올려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편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올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올리려면 내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 또 인터뷰를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다행히 제가 어떤 뭔가 문제가 터졌거나 어떤 걸 하고자 할 때 좀 생각을 좀 깊게 넓게 하는 편이에요. 유튜브를 딱 영상 올리기 전에 생각했죠. 내가 이거 영상 많이 올려야 될 텐데 내가 뭘 올려야지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와, 되게 사업가적인 마인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2018년 10월 29일부터 2019년 말까지 사실은 지금과는 완전 다른 판도의 모습이었어요. 구독자가 한 1년 2개월에서 7만 명. 그러니까 절대 적진 않은데 성공한 채널은 아니죠. 그죠. 그 이후에 이제 훨씬 더 몇십 배가 늘어난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자기 개발과 동기부여 뭐 대신 물어드립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궁금해하는 것들 막 물어보는 컨셉으로 했었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고 난 다음에 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유튜브는 백화점 같은 콘텐츠는 잘 안 됩니다. 뾰족해야 돼. 김 작가 하면 요즘 많은 분들은 주식, 그죠. 월급쟁이 부자들 하면 부동산, 뭐 월급쟁이 분들을 위한 직장인 분들을 위한 콘텐츠, 부일남 하면 부동산. 그죠. 이게 딱 바로 나와야 돼요. 근데 그때 김 작가는 인터뷰. 근데 인터뷰는 사실 너무 모든 거잖아. 그래서 이제 2020년에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날 때 제가 재테크 콘텐츠를 그냥 몇 개 올려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막 터지는 거예요. 재테크를 딱 잡고 들어간 게 아니라 재테크 잡고 들어간 건 아니었습니다. 이것저것 하는데 2020년도에 재테크가 터지니까 집중하신 거구나. 그렇죠. 그게 터지는 거를 보고 다른 것들을 비중을 좀 줄이고 이걸 더 늘렸죠. 근데 이제 더 터지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제가 유튜브 알고리즘이 신인 줄 알았어요. 올리면 20만, 30만이야. 와. 그래서 하다가 이제 주식만 하면 좀 불안정하니까 부동산이란 걸 좀 늘렸고요. 부동산도 하면 또 불안정하니까 재테크 일반적 얘기도 좀 늘리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가.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지금 구독자 160만 명의 김작가 TV 채널이 된 것 같습니다. 와, 멋있다. 근데 그 사업을 시작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사실 그냥 완전 저도 벤처 투자를 했었는데 벤처 기업을 운영하는 느낌이네요. 아, 그쵸. 진짜 이것저것 시도해 보시고 그 중에 잘 되는 거에 집중하시고. 아, 왜냐하면 저는 일단 여기에 이제 올인했으니까. 사실 제가 37살 때쯤에 유튜브를 시작했으면 어쨌든 작가로서 제 커리어가 상위 5%, 10% 안에 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업을 바꾼다라는 거는 그죠. 굉장한 일입니다. 맞아요. 특히 남자가 뭐 20대도 아니고 30대 중후반에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진짜 제대로 해야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를 사실 구독자 뭐 7만 명밖에 안 될 때도 정말 성실하게 올렸어요. 그때도 막 지금 여기 카메라 세대잖아요. 그때도 저 카메라 세대로 찍었어요. 세대로 찍고 열심히 하면서 뭐 카메라 바꿔보고 마이크 바꿔보고 조명 바꿔보고 하나씩 다 바꿔보면서 이제 됐죠.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은 성공을 네.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아직까지 인터뷰를 한 게스트 분들은 한 몇 분 정도 돼요? 제가 2010년부터 인터뷰라는 걸 했으니까 지금 벌써 한 이제 13년 정도 됐잖아요. 당연히 1000명은 넘어가고 일단은 뭐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만 지금 한 2600개 되고 이제 유튜브 이전에 이제 그냥 청년으로 컨셉으로 인터뷰한 분도 수백 명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책을 내기 위해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분들, 그다음에 뭐 수능 만점자 분들, 그다음에 탑 크리에이터 분들, 그다음에 인사 담당자 분들, 뭐 굉장히 다양한 분들 인터뷰했기 때문에 지금 숫자 세는 건 의미가 없네요. 의미가 없어서 내려놨습니다. 그러면 재테크 관련해서도 거의 한 1000명 가까이는 하신 거네요? 재테크 관련해서만 했을 때는 1000명은 안 될 수 있는데 뭐 제가 또 사석에서 만나고 있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제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인스타그램에 그 카피가 뭐로 돼 있냐면 인스타그램 카피가 글 쓰고 책 읽고 사람 만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람 만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을 알아가고 그 사람의 진면모 역량을 인터뷰로 끄집어내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성장하게 만드는. 그래서 저는 약간 사람 만나는 일 하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그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특히 성공하시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 이런 게 하나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은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나요?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진짜 궁금한 게 공통점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있긴 있죠. 근데 그 공통점이 완벽하게 똑같은 거 있냐? 그런 건 없지. 나는 더 궁금한 게 뭐냐면 그 공통점이 예를 들면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다. 이거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지만 실패한 사람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성공한 사람만의 공통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 예를 들면 제가 인터뷰한 게 1000명이면 1000명 다의 공통점.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는 뭐 이제 유튜브에 썸네일을 위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무조건 지켰던 단 한 가지. 맞아. 그거는 이제 어떤 유튜브든 뭐 기자분들이든 이제 클릭을 위해서 그렇게 어느 정도 하는 건데 사실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뭐 어떻게 이제 성공했는지 그 비밀은 제가 이전에 냈던 럭키라는 책에 한 7가지 뭐 특징들을 적어놨었는데 제가 그냥 공유하고 싶은 거 한 가지는 좀 뭐랄까 일반 사람들과 다른 눈높이와 한계값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높이가 굉장히 좀 높고 한계치를 좀 돌파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야든.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한다고? 굳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주변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 항상 목표를 세울 때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일반 사람들 그냥 뭐 다이어트 5kg, 10kg잖아요. 저는 바디 프로필을 찍고 유튜브 한다고 하면 구독자 160만 명이 되고 처음에 뭐 작가가 책 내겠다 했는데 한 권 내는 게 아니라 지금 한 9권 내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누가 뭘 딱 얘기했을 때 예상되는 수치란 게 있는데 그 한계치를 넘어가면 결과가 나왔다는 뜻은 사실 가정도 한계치를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일 와닿는 에피소드는 만약에 이제 제가 디피님과 주식 투자를 해요. 당연히 주식 투자는 디피님이 저보다 고수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디피님이랑 제가 같이 한 종목이든 어떤 종목이든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대요.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그럼 누가 더 열심히 해야 됩니까? 작가님이 더 열심히 하시죠. 그렇죠.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제가 고수, 하수니까 제가 더 열심히 리서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쭤도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대학생 때 와닿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 하나인데 제가 이제 공모전 한 10몇 개 상을 받을 때였어요.
그러면 이제 공모전 10몇 개 상을 받았으면 저는 공모전에서는 고수. 그러네. 그러면 제 이제 후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공모전 상을 받은 적이 없어.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저보다는 하수. 그죠? 예, 근데 제가 팀원도 필요하고 그 친구도 제가 좋아하고 하니까 상을 받게 하면 좋잖아요. 같이 팀으로 해서 같이 공모전을 했어요. 저희 집에서 작업을 하는데 새벽 1시쯤 됐어요. 당연히 졸리죠. 아, 그죠. 전 잘 생각 1도 없었어요. 근데 그 동생이 후배가 자겠대요. 졸린데. 그래서 제가 새벽 한 4시, 5시까지 작업을 했는데 이 친구가 자겠다는 게 좀 당황을 했죠. 그래서 아니다. 우리 지금 이거 PPT 만들려면 더 작업해야 한다니까. 너무 피곤하대요. 못 견디겠대. 왜 잤어? 그걸 보고 전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작업을 하는 내가 뭐랄까 좀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그럴 수 있겠다. 아니 내가 더 그 친구보다 공모전은 교수고 그리고 내가 여러 개 기획했고 내가 더 잘하고 근데 또 심지어 열심히 해. 상을 받으면 내가 마음이 괜찮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인간적으로 들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나라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세상에 나와 보니까 이런 게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성공하신 분들은 눈높이 자체가 높다 보니까 그 눈높이에 맞게끔 가정이 되게 센 거죠, 당연히 일반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한계치를 돌파하는 거죠. 그냥 뭘 이 정도 하면 되지 않냐 하면 이거 이상을 넘는, 예를 들면 저는 예전에 공모전이든 유튜브 할 때 밥을 하루에 아침 점심을 못 먹고 저녁에 아점저를 먹을 때가 있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밥은 늘 자주 먹잖아요. 보통 삼시세끼 먹잖아. 그죠. 못 먹는 날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저는 쭉 달리는 거예요, 그냥. 왜? 지금 이게 중요하니까. 지금 당장 이 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근데 다른 제가 함께 뭘 이제 작업했던 친구들은 점심 먹으러 간대. 저녁 먹으러 간대. 그러니까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치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다시 성공하고 싶다는 거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거는 날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날로 가져갈 수 없잖아요. 나 삼시세끼 다 먹고 친구들과 해외여행 가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호캉스 가고 유튜브 구독자도 100만 명 됐으면 좋겠고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싶고 나 워라밸도 맞추고 나 운동도 하고 책도 보고 음악도 즐기고 영화도 보고 다 해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이루고 난 다음에 저는 하나씩 늘릴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 일찍부터 그런 많은 걸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저는 어쨌든 그런 눈높이와 한계값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느꼈습니다. 그건 예전에도 느꼈고 지금은 사실 더 많이 느껴요. 그래요? 네. 근데 혹시 그런 한계값이 왜냐면 저는 솔직히 이거 말 들으면서 되게 죄송했던 게 전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긴 했거든요. 이렇게 공모전 이런 거 이렇게 준비 잘 안 했지만 하면 좀 자고 그렇죠. 피해 입히고 이런 스타일이었어서 혹시 그런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도 있겠죠, 당연히.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뭐 천재거나 아니면 뭐 금수저거나 아니면 인맥이 더 좋거나. 근데 만약에 다른 그 조건이 똑같다면 노력을 더한 사람이 노력을 덜한 사람보다 똑같은 결과를 가져가나 못하다면 그건 세상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럼 그렇게 되묻고 싶어요. 아니 도둑놈 심보구나.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지 않고 그리고 대단한 학벌이나 대단한 인맥이나 대단한 금수저나 그런 뒷배경도 없는데 경제적 자유도 달성하고 싶고 부자도 달성하고 싶은데 난 열심히 살기 싫어. 그냥 워라밸은 갖추고 싶어. 이게 사실 다 앞뒤가 안 맞는 좋은 것들을 다 모아 놓은 거잖아요. 맞아요. 또 그렇게 말하니까 또 할 말이 없네요. 많은 젊은 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잃어야 될 것도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좀 물론 그분들이 경제적 자유 관심 별로 없고 나는 지금 현재가 더 중요하다. 나는 욜로 쪽에 더 관심하고 그쪽이 더 행복하다면 그분들은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죠. 경제적 자유를 굳이 추구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나는 경제적 자유가 목표야. 근데 나는 지금에서 즐길 것도 다 즐길 거야. 그리고 노력도 적당히만 할 거야. 그리고 나는 친구들과도 시간을 보낼 거야. 근데 부자는 되고 싶어.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네. 그냥 어느 쪽으로 가든 상관없어요. 욜로의 삶을 살든. 그죠. 경제 자유의 삶을 살든. 맞아요. 그건 각자의 선택이고 각자의 선택을 우리는 존중해 줘야 되는 건데 양쪽을 섞으면 곤란해지는 거죠. 근데 지금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잖아요. 경제적 자유는 가까워졌죠. 그럼 유튜브 수익이 한 어느 정도가 됐을 때부터 그냥 대충 말씀 안 해주셔도 되지만 지금 이제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졌다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정확하게는 2020년에 제가 유튜브 구독자가 한 60만 명 정도 됐었고 2021년에 구독자 100만 명을 달성했고 그리고 작년에 한 150만 명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20년 구독자 60만 명이 될 때 내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약간 희망감. 유튜브를 통해서? 희망감이 좀 있었고요. 2021년에는 약간 확신으로 가까워지는 그리고 작년에 나는 이제 경제적 자유에는 가까워졌구나 라고 생각한 단계였던 것 같아요. 막상 그럼 경제적 자유에 어느 정도 이루시고 나니까 어때요? 예전에 생각하셨던 거랑 실제로 이루고 나서는 어때요? 굉장히 다릅니다. 일단 굉장히 많은 게 다르고 첫 번째는 이제 이 부끄럽지만 고백을 하자면 저는 사실 경제적 자유나 부자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관심이 없었냐? 돈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돈은 적당히만 벌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우리가 뭐 3천, 4천을 뭐냐 번다면 뭐 그 정도만 벌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잖아요. 그 이상을 벌기 위해서 내가 뭐 나를 갉아먹는 게 내가 만약 원하는 일도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돈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하고 했었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는데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나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하는 약간 회피하고 싶었구나. 그렇죠. 약간 좀 회피하고 싶었던 나중에 경제적 자유가 이루지 않아도 핑계거리를 만들고 싶어. 그렇죠. 뭔가 난 좋아하는 일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작가와 강사의 삶을 한 2018년까지 살았던 거니까 사실 작가와 강사의 삶이 소득이 엄청 높지 않은 것도 있지만 소득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제가 엄청 적게 버는 건 아니었는데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뭔가 저한테 해피처가 안전처가 좀 필요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돈을 좀 벌면서 알게 된 거는 저도 사실 예전에는 뭐 그렇게 뭐 저는 흑수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26살에 제가 첫 번째 공모전 수상 혜택으로 갔다 온 게 해외여행일 정도로 집이 유복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부자들은 쟤네들은 뭔가 불법을 저질러서 제 금수저 자수성가를 하는데 제 자수성가 아닐 거야. 분명히 금수저인데 자수성가인 척하는 걸 거야.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부자들을 조금 이제 안 좋게 보고 뭐 다주택자분들은 악이다. 그 당시에. 그렇죠. 그 당시에 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좀 경제적 자유 가까워지고 나니까 좀 제 과거의 제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해졌고 그 다음에 부자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수성가하신 분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압축적인 삶을 살았고 열심히 그리고 현명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운이 있었던 거지 그저 아무것도 없는데 운만 터진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또 경제적 자유 가까워지고 제일 좋은 것 중 하나는 뭐 DP님이랑도 뭐 다른 분이랑도 제가 뭐 밥을 먹거나 술을 먹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 우리가 술을 뭐 와인을 마실 수도 있고 소주를 마실 수도 있고 뭐 막걸리 마실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우리 둘이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본질이란 말이죠. 당연하죠. 나머지는 비본질이에요. 근데 우리가 먹고 싶은 게 와인일 수도 있고 막걸리일 수도 있는데 그게 돈에 따라서 이게 내가 여기밖에 못 가게 되면 슬플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먹고 싶을 때 와인 먹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막걸리 먹고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본질이란 말이죠. 근데 비본질적인 거에는 항상 그 입장료가 티켓값이 들어가는 게 돈이 들어가죠. 우린 바깥에 나가서 뭘 하든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카페 가서 차를 마실 때 돈을 써야 되고 뭐 남자 둘이는 잘 안 그렇지만 뭐 같이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영화를 봐야 되고요. 술을 마셔야 되고 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본질은 아닌데 돈이 해결되지 않으면 본질적인 거에 집중을 하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런 비본질적인 걸 조금 덜 신경 쓸 수 있어서 오히려 본질에 그 사람과 사람에 제대로 정말 집중할 수 있는. 와, 근데 나 지금 되게 놀랐던 게 사람을 만나는 게 일이잖아요. 네네. 근데 일 이외에도 사람을 만나는 게 그렇게 재밌으세요? 일단 저는 재밌고 좋아하고 디피님도 보셨을 때 제가 좋아하는 편 완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디피님 만났을 때 디피님 저보다 부자인데 제가 계산 더 많이 하지 않았나요? 저도 아예 안 하진 않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비본질이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혹시 MBTI가 어떻게 돼요? 저 ESTJ 아니면 ESFJ입니다. ESTJ, FJ. 사교적 외교관 그러네. 완전 이네, 완전히. 네. 뭐 사람 좋아하고요. 물론 저는 이제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거는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가리죠.
제가 생각했을 때 돈 많은 사람? 아니요. 여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여기. 여기 이제 저 사람 워낙 많이 만났으니까 그죠.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1시간 정도만 대화해봐도 저는 사람을 만난 거에 대한 압축치가 너무 높잖아요. 그러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사적인지 아닌지, 빅데이터네. 진짜.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조금만 대화를 해봐도 느껴져서 그래서 저는 사람은 되게 좋아하지만 사람은 되게 가립니다. 그래요? 네. 그냥 뭐 아닌 것 같으면 잘 만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그죠.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다 따져가면서 만날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무한한가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제일 중요하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그런 자기 인생을 살아왔던 경험을 토대로 판단하잖아요. 네. 이제 그건 왜냐하면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근데 다만 저는 사람이라는 분야에서는 거기서는 사실 이 나이대에서는 누구보다 많은 경험을 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사람을 만나면서 뭐 좋은 경험이나 나쁜 경험 이런 것도 있나요?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은 일단 좋은 거는 제가 다른 사람들 대비해서 그렇게 장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과거에는. 외모요? 아니면 머리 아파. 타이레놀. 외모도 그렇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어느 한 학년에는 그 당시에 수미양가가 성적이었어요. 수가 제일 높은 거고. 그죠. 지금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등급이 1등급, 2등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다 다를 텐데 저는 어떤 학년에는 수가 하나도 없는 학년도 있었어요. 사실 다양한 과목이잖아요. 15과목 정도, 12과목. 하나도 우가 없기 쉽지 않거든요. 체육을 잘하거나 미술을 잘하거나 음악을 잘하거나 국어를 잘하거나 하나는 잘할 만도 한데 심지어 우도 없어. 그 정도로 이제 저는 살면서 참 재능이 너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을 워낙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조금 제게 생겼던 재능 중 하나는 그나마 객관성이랄까요. 그러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 만나고 또 영상이든 책으로 다시 그걸 복기해가지고 콘텐츠 만드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되죠. 왜냐하면 촬영하고 나면 제 카메라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저는 다 확인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객관성이 되게 발달한 느낌, 일반 사람들도 대비. 그러니까 저는 느낀 게 되게 성공한 사람이고 되게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객관적이지 않은 케이스가 진짜 많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저도 그럴 때가 있고 당연히. 왜냐하면 이제 자기 인생에서 성공하고 뭐 부자가 될수록 어떻게 보면 나는 이 방식으로 성공했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람 만나는 일을 하고 그거를 인수분해시켜가지고 되게 체계화시키는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그래서 성격이 좀 객관적이 되다 보니까 그 객관성이 많은 걸 좀 발달시켜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할 때도 어떤 것들 뭐 누가 저한테 김 작가 외모는 좀 별로인 것 같아. 기분이 별로 안 나빠. 안 나빠요? 다행이다. 진짜 별로 안 나빠. 지금 싸움인 줄 알았어. 왜냐면 제가 잘하는 딴 게 있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 되게 괜찮으셨어요. 옛날보다. 뭔가 이 객관성을 가지니까 인정하는 게 되게 빨라져요. 인정하면 성장할 수 있잖아요. 딴 것들 개발시키면 되니까. 그다음에 나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사람 만나는 게 좋다고 했지만 그 사람 만나는 건 사실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빨리죠. 맞아요. 특히 에너지를 많은 드라큘라 같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만나고 나면 기가 싹 빠지는. 근데 저는 그 사람 만나는 게 일이다 보니까 그거를 다 거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보니까 그럴 때 좀 힘든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사업으로 지금 돈을 버셨잖아요. 유튜브로. 네네네. 지금 1%의 소득을 1% 이상의 소득을 벌고 계시는데 이 소득으로 투자도 하고 계세요? 투자하고 있죠. 어디 투자하고 계세요? 제가 일단 제가 일단 소득이 이제 3가지로 말씀드리면 근로소득으로는 작가로서 인세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연 활동하잖아요. 그럼 강연도 제 근로잖아요. 그죠. 근로 이제 강연료를 받고 있고 사업소득으로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뭐 조회수익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브랜디드 콘텐츠 그다음에 PPL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건 당연히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니까 법인 사업자가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사업자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번째가 이제 투자 소득인데 당연히 이제 부동산을 이제 저는 2021년 11월 그 고점의 끝자락에 서울에 집을 샀습니다. 좋은 데 사셨죠? 빠지는 데는 장사가 없어요. 거기서 빠졌어요? 네, 빠졌겠죠, 당연히. 빠졌겠죠. 다만 다행인 거는 저는 대출 없이 샀기 때문에. 대출 하나도 없이 샀어요? 네네. 그래서 대출에 대한 부담은 없다. 왜냐하면 대출에 대한 부담까지 있었으면 저는 더 힘들었겠죠. 그렇죠. 어쨌든 대출에 대한 사실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는데 이제 어쨌든 좀 내 집 마련을 제가 그때가 이제 나이 40이었으니까 그때 어쨌든 집을 샀는데 근데 뭐 여기서도 하고 싶은 얘기 하나는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서 김 작가님도 재테크 유튜버인데 부동산 고점을 피할 수 없었다 이런 식의 이제 뭔가 그런 댓글이 달렸을 것 같은데 조롱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데 뭐 사실이고요. 사실이라서 실제로 그런 조롱이 달렸어요? 달린 적 많죠. 아 진짜로? 달린 적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진 않고 사실이니까. 근데 이제 조금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사실은 제가 그때 코스피 집을 사기 위해서는 주식을 팔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원래 그전에 다 거의 주식이 많았거든요. 주식이 그때 싹 비웠어요. 그때가 이제 2021년 11월쯤으로 가면 코스피가 한 3,100 근처였습니다. 완전 높았을 때. 그러니까 제가 엄청난 고수여서가 아니라 주식으로도 돈을 좀 벌고 그 다음에 그 유튜브로 돈을 좀 벌다 보니까 어쨌든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을 사고 싶었어요. 나이 40에 어쨌든 서울에 올라온 지도 10년 딱 됐고 그 사고 싶은 마음에 이제 그걸 다 정리하고 갔기 때문에 주식에서는 어느 정도 그 폭락을 피할 수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부동산 고점을 얘기하는 거는 너는 왜 타이밍을 못 잡았냐 이거잖아요. 저는 뭐 많은 고수분들 많이 만나봤지만 그 타이밍을 완전히 잴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나. 그러니까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쯤부터 부동산 관련된 인터뷰를 좀 많이 하셨던 기억이긴 하거든요. 뭐 그전부터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그걸 집을 사다 보니까 훨씬 더 관심 생기고. 그러면 이걸 사실 때 그 고수분들께 여쭤보진 않으셨어요? 당연히 여쭤봤죠. 그분들 한 7명한테 여쭤봤습니다. 제가 지금 간과한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다 상승론자였어요. 그 큰 걸 간과했다. 끝까지 상승론자였구나. 왜냐하면 저는 그때 살까 말까 고민인 게 아니라 어디를 살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사는 건 확실하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치. 제일 좋은 건 이런 거잖아요. 주식에 고점에서 적당히 나왔으니까 현금 가지고 있다가 부동산도 딱 저점만 내려갔을 때 그리고 주식도 2100 내려갔을 때 딱 사고 하면 완벽하죠. 완벽한 시나리오지. 이거 우리 모두가 그 차트 알고 있으니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사람 지금 수많은 고수만 남았지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그냥 적당한 지점에 집을 사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저는 뭐 대출을 해서 한 게 아니라서 부담이 아니니까 앞으로 뭐 한 5년 버티면 본전되지 않을까. 그때까지 열심히 일해야죠. 그럼 지금은 주식은 아예 안 하고 계세요? 지금 다시 이제 주식을 하고 있죠. 다시 하고 계세요? 네, 다시 버는 모든 소득은 주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다주택자가 될 관심은 별로 없기 때문에 주식을 또 해가지고 나중에 더 돈을 많이 벌면 언젠가 제 꿈인 건물주가 될 수 있을지는 가봐야 해야겠지만. 근데 이런 부동산이나 주식을 투자할 때 인터뷰하셨던 고수분들께 좀 많이 여쭤보는 편이세요? 여쭤보죠. 도움이 좀 많이 되나요? 확실히 많은 시청자분들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뭐 이 영상은 3X다 하면서 별로 도움 안 된다. 소음이다. 뭐 실제 그런 소음인 영상, 신호와 소음에서 소음인 영상도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옛날에는 그 정보조차 없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소음과 신호를 가려야 되는 세상인 건 확실한데 옛날에는 이 두 개조차 없어서 개인이 정보를 받는 것 자체가 돈을 뭔가 내거나 객장에 가서 어렵게 정보를 얻어야 되는 거였고 지금은 사실 방구석에서 누구나 손쉽게 무료로 그걸 접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또 시대가 더 발전하면 소음은 적고 신호만 가득한 영상으로 되겠지만 이게 한 번에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지금 충분히 저는 좋아진 세상이다. 네, 그럼 뒤에서 김 작가님한테만 따로 알려주는 팁이나 이런 게 좀 있나요? 사실 그런 건 잘 없고 저도 그거를 여쭤보기는 힘들고 왜냐하면 뭔가 이게 딱 툭 치면서 막 좋은 거 있으면 하나 알려줘. 그런 거 있잖아요. 영상에서는 제가 안 여쭤봤는데 뒤에서는 여쭤보는 거는 좀 실례인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그럼 지금 김 작가님도 어쨌든 투자를 하시니까 김 작가님이 바라봤을 때 지금 투자 시장이나 이런 것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한 가지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건 여러분 저는 재테크 인터뷰를 잘하는 사람이지 재테크를 잘 아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누구보다 많이 들으셨으니까. 부동산은 확실히 아직 급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주택자인 분들은 지금이 사실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갑이지. 그렇죠. 지금 유리한 입장이죠. 그죠. 지금 현금 가진 사람이 부동산에서는 유리하죠. 왜냐면 이게 뭐 집값 상승할 때는 뭐 1주택자 유리한 분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주택 입자하신 분들은 지금 전혀 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들었던 거를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뭐 언제 집을 사야 되냐 고민 많은 분들이 하시잖아요. 근데 너무 최저점 우리가 이제 과거를 보면 최고점과 최저점이 딱딱 바로 잡히니까 그거를 잡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미래에 그거는 우리가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너무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 최저점에 사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올라갈 때 차라리 이게 떨어질 때는 사실은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방향이 한 번에 바뀌는 게 쉽지 않으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최저점에 못 사니까 좀 찍고 난 다음에 좀 올랐을 때 사실 바닥보다 조금 한 10% 비싸게 주고 산다고 생각하면 더 바닥으로 가질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까 그게 좀 낫지 않을까. 지금은 아직 최저점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상승 얘기하시는 분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금 사실 미국에서 은행 하나가 파산을 했기 그죠.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금리 인상이 끝난 상태도 아니라서 그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집값이 뭐 갑자기 있다가 뭐 이렇게 급등하진 않잖아요. 그쵸. 집값은 그래도 주식보다는 좀 느리게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보고 움직일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주식은 모르겠어요. 사실 주식은 저는 이제 제가 집을 사고 난 다음에 이제 현금이 이제 딱 생길 거잖아요. 그때가 이제 코스피 한 2,000 이미 400대였거든요. 좋네. 이제 한참 떨어진 상태였던 거죠. 운전 사람은 그래서 제가 이전에 냈던 책 이름이 럭키. 그러니까. 그래서 코스피 주식을 사기 시작했는데 한 2,100까지 떨어지길래 저는 계속 샀죠. 왜냐? 그러니까 2,100대 들었던 생각은 2,100, 200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전문가도 있잖아요. 그죠. 그 수치가 한 2,000 정도 돼요. 그럼 거기서 더 떨어져봤자 10%인 거잖아. 올라가면 뭐 10, 20, 30까지 가능한 건데 그럼 나는 10%만 내가 그냥 감당하면 되겠구나 생각해서 샀어요. 제가 주식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가 지수가 1,500, 1,000 갈 거라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라가 얼만큼 흔들리겠어요. 그래서 샀던 거였는데 지금은 또 2,400, 뭐 500 근처까지 갔다고 와서 지금은 또 많은 전문가들도 이제 의견들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뭐 사는 거를 약간 이제 조심하고 있는 상태. 뭐 고수가 옆에 계시니까. 저는 근데 그렇게 막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저 트레이딩 한 건 아니고. 그래도 이제 샀던 거를 이제 지금은 좀 덜 사고 있다. 그럼 시기적으로는 지금은 주변 사람 그 고수분들하고 말씀을 나눠 보시면 올라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상태인가요? 2,100대는 공포 얘기하시는 분도 많았지만 그렇구나. 특히 가치 투자 얘기하시는 분들은 지금 안 사면 그죠? 도대체 맞아요. 언제 살 겁니까? 그러니까. 라는 말을 했었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하는 투자는 그래도 가치 투자 쪽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한 번 투자하면 어느 정도 갖고 계세요? 지금 보통 한 2, 3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번에 몇 종목 투자하세요? 저는 포트폴리오 몇 개 정도 있어요? 10개 이내입니다. 다 국내만? 아니요. 해외도 있죠. 해외도 근데 있고. 해외는 그때 그냥 너무 작아서 금액 자체가 너무 작고 하기 때문에 별로 포함시키지 않고 네, 그래도 해외 투자도 하시는 거네요. 네. 애플을 샀었는데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애플도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트레이딩 하는 계좌는 따로 하나 정도는 있고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고수분 그 고수분에게 맞는 계좌는 따로 있어서 그렇게 하고. 투자도 되게 다양하게 하시네요. 근데 제가 근로와 사업가 투자 이 세 바퀴가 다양하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요? 제가 진짜 그래도 부자분들 대한민국 송관사는 가장 많이 만난 인터뷰 중 한 명이잖아요. 그죠. 제가 보니까 투자만으로 엄청난 부자가 된 케이스는 사실 거의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신 분들도 근로와 사업소득을 함께 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책이라든가 강좌에서는 투자만으로 이제 번 걸 좀 강조를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 세 바퀴가 같이 갖춘 게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경제 위기 때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웃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 위기 때 부자들은 우리보다 자산이 더 박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식과 부동산에 경제 위기 온다는 거 알고 다 빼지 않잖아요. 그렇죠. 더 박살이 났는데 사실 그분들이 나중에 더 부자가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뭐 위기가 올 줄 알고 현금을 뭐 90% 가지고 있었냐? 솔직히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그중에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큰 이유는 근로와 사업에서도 현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진 자산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위기 때 부자가 되는데 문제는 뭐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싸진 자산을 살 현금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맞아.
근데 그분들은 나오죠. 그러니까 그걸 사가지고 근데 부자니까 행운도 잘 나오니까 이 폭락한 자산을 안 팔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얘네도 오르고 나중에 싸진 것도 오르니까 더 부자가 되는 거 아닌가. 아, 저 맞는 말이다. 네, 전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로 버는 돈을 많이 번 우리 김작가 TV나 신사임당 영상 보고서 투자만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제 부자분들도 앞에 근로와 사업소득이 너무 튼튼하다. 전 그래서 이 세 바퀴를 같이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그 김 작가님이 네. 만약 지금은 유튜브가 잘 되는데 네. 유튜브가 만약 없었다 네. 라고 하고 그냥 약간 일반인으로 다시 시작한다 네. 라고 하면 좀 어디에 집중하실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돌아간다면 그래도 제가 예전처럼 작가만의 삶, 뭐 강사만의 삶을 살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반드시 디지털을 이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디지털을 이용하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PQC잖아요. PQC. 네, 가격과 아유. 수량과 비용. 맞나요? 맞아. 맞습니다. 모르신 척 하세요. 모른 척 하시길래 제가 틀린 줄 알았잖아요. 아니, 맞아. 근데 이게 가격이라는 거는 어쨌든 뭐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 치더라도 이 물량 같은 것들, 제품 판매 개수 이런 거는 사실 동네 슈퍼 있죠. 세탁소 있죠. 맛집 있죠. 이게 너무 한계가 분명해. 식당이 전국에서 맛집이라서 찾아온다 치더라도 아, 그러네. 이 식당에 자리가 있잖아요. 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식당들은 프랜차이즈업을 하거나 직영을 늘리거나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가게의 평수 20평에 받을 수 있는 손님이 한계라는 게 있으니까. 아, 그 한계를 없애기 위해서? 한계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슈퍼. 우리가 슈퍼 뭐 대전에 있는 슈퍼 가서 장을 봅니까?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숫자 자체가 너무 한정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디지털이란 거 솔직히 저 까놓고 얘기해서 김작가 TV는 슈퍼라든가 세탁소라든가 똑같은 자영업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 그렇게 벗어나지도 않고. 근데 다행히 디지털이라는 걸로 연결이 돼 있어서 제가 영상을 올리면 대한민국 5천만 명이 볼 수 있는 유튜브를 한 거예요. 딱 뜨는 거죠. 그러니까 이 캐파 자체, 그러니까 이 시장의 크기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이라는 걸 이용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모두가 똑같은 그냥 자영업자인데 고객이 훨씬 넓다.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더라도 디지털이랑 어떻게든 연관시켜서. 그렇죠. 저는 어떻게든 연결시켜서 할 것 같고 제가 만약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저는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다른 뭐라도 활용을 해서 지금 시대의 트렌드가 그쪽이니까. 그리고 요즘에 사실 굉장히 많은 부자분들이 탄생하는 거,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도 사실 다 디지털 이용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대한민국 네이버, 카카오. 근데 뭐 삼성 이런 것도 사실 다 디지털의 후속 뒤에 있는 지금 거니까. 디지털 이용하지 않고서는 부자가 되기 힘든 세상.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은 이 디지털 이용하면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럼 유튜브를 안 하셨으면 틱토커가 되셨을 수도 있네요. 틱토커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근데 한 가지 제가 만약에 유튜브가 다 망한다고 하면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혹시 잘 안 됐었다. 망하면 안 되는데. 아유, 망할 수가 없어요. 네, 망할 수 있을 텐데 망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시장, 어떤 고객을 가져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지 좀 깨달았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뭐 한 달에 몇 시간 일하면 얼마 받고 그런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사실 지금 제 시급은 제로거라 생각하거든요. 저 유튜브 영상 올린다고 누가 무조건 얼마 봐주고 그런 거 없잖아요. 시급이 제로이지만 어쨌든 제가 하루에 얼마 벌지, 한 달 얼마 벌지는 제한값이 없는 거죠. 업사이드가 뚫려 있으니까. 네, 업사이드가 뚫려 있는 세상에 저는 무조건 갈 것 같아요. 거기가 막혀 있는 세상에는 못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약간 디지털을 이용한 사업을 하실 생각이시네요. 만약 그렇죠. 다시 돌아간다고 맞습니다. 하면. 투자보다는 좀 더 사업이 매력적인 것 같으세요? 저는 제가 투자로서 엄청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제가 이 근로와 사업을 합친 이쪽에서 더 두각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 성실성이 이쪽에 좀 더 빛을 발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사실 올해 뭐 그리고 작년에 주식과 부동산이 막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주식 부자, 부동산 부자 대부분들 우리가 그분들이 열심히 했고 인정합니다. 그분들 경험과 그분들의 감각 다 존중하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굉장히 많은 분들은 상승기의 부자가 됐습니다. 맞아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그 시대를 타고나지 않으면 뭐 지금 부동산 만약에 앞으로 10년 동안 정체장애를 할게요.
어떻게 부자 될 거야? 그렇게 부자 되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지금 부동산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 2014, 15때 시작하신 분들 진짜 많습니다. 그분들 열심히 했고 잘했죠. 하지만 시대도 따라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주식과 부동산 향후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근로와 사업은 사실 내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투자는 함께 무조건 같이 병행할 겁니다. 왜냐하면 근로와 사업만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아니기도 하고 세 바퀴를 두 개로 줄일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럼 지금 그 사업을 가져가는 쪽이 유튜브 사업의 확장이신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김작가 TV 채널을 하고 있다가 리치라는 신규 채널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럭키라는 채널도 만들었는데 거기도 영상이 올라갈 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당연히 조회수익도 있을 거고 브랜드 콘텐츠 그 다음에 PPL도 있고 그걸 기반으로 제가 나중에 뭐 출판사를 차릴 수도 있고 뭐 당연히 강좌 플랫폼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잘 되면 뭐 유튜브 컨설팅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어질 수 있겠죠.